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이번 시간은 극장에서 개봉한 신작 소개해드리는 내분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한국의 극장 산업이 위기에 몰려 있는데 지난주에 침입자에 이어 연달아 한국 영화 두 편이 개봉을 하면서 위기에 빠진 극장 산업을 구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것인가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결백입니다. 함께 해주신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탠리 형, 안녕하세요, 스탠입니다. 닥두님, 안녕하십니까. 병자님, 안녕하세요, 병재입니다.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침입자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래간만에 지금 연달아 두 편의 한국 상업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침입자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극장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객들을 극장에 불러 모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영화의 개봉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신작 영화가 자꾸 개봉을 해줘야지 관객이 모이죠. 예, 그래서 지금 침입자, 결백, 그리고 다음 주에 살아있다까지 요 세 작품이 어쩌면 한국의 극장 산업의 앞으로의 길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봉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한국의 극장 산업을 살리기 위해 극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굉장한 사명감을 띠고 독립운동한다는 자세를 갔다 온 것 같네. 우리는 뭐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죠. 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다녀왔어요. 지난번에 침입자 방송할 때 앞으로 개봉하는 한국 영화는 나 혼자서라도 가서 꼭 보겠다라는 약속을 공개리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요일 날 저녁에 혼자 가서 왕십리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예. 요즘 보니까 극장에서 그 목, 금, 토, 일 4일 동안에는 영화값을 그냥 할인해주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던데 여러분 혹시 보고 싶은 영화 있으시다면은 한 번쯤 극장에 나들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은 되게 심각해요. 이렇게 신작들이 개봉을 하면서 좀 분위기가 반전의 분위기는 형성이 됐는데 살아나는가 했는데 또 모 극장에서 시사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참석을 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결과가 뭐 지금 아직 그로 인한 전염자가 있는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것만 나왔었죠. 까지는 공개가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안 밝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행히 그 확진자로 인한 더 이상의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죠.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극장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저는 꽤 큰 거 아닌 평상시 같으면 이런 장르의 영화가 걸리지 않는 영등포 스타리움에 가서 봤는데요. 거기도 한 4,500석 하죠? 스타리움이 400석이 좀 안 됐고요. 스크린 굉장히 큰데 옛날 극장과 달리 조금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정도 스크린이었으면 기본 1,000석 이상은 갔었어야죠. 6명이서 봤습니다. 6명이서. 한숨만 나오네요. 예. 그래도 제가 이전에 이 외국 영화들, 외국 장르 영화, 거지 같은 영화들 볼 때 저 혼자서 보거나 아니면 달랑 둘이서 보거나 했었는데 침입자나 이번 결백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개봉해서 한 36만 5천 명. 생각보다는 뭐 전 스코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30만 대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놀라운 스코어죠. 그래서 침입자와 이 결백의 결과에 따라 진짜 다음 주에 이제는 100억 규모 정말 큰 예산을 들인 영화 살아있다는 이미 개봉을 확정 지었고 연기도 안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물리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이미 개봉 일자가 지금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개봉자 확정이 돼서도 한 뭐 2, 3주나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요. 조정을 하겠는데 1, 2주 사이에 두고는 뭐 이거는 오히려 더 그 철군, 회군의 피해가 더 큽니다.
그냥 공격하기로 했으면 계속 공격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 이후로 남아 있는 뭐 반도, 또 뭐 승리호, 아주 대작들은 모가디슈, 영웅, 개봉들을 좀 연기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저기 뭐야 승리호, 그다음에 이제 영웅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연기를 했고요. 반도는 최근에 연기를 결정했다면서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또 박원님 아까 말씀해 보니까는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절대 연기 안 한다고 했던 크리스토퍼 놀란의 터넷도 결국은 예, 결국은 연기했습니다. 이야, 나는 그 논란이 그 계속 한 달 전부터 이 광고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 야, 이 국면에 논란이 총대를 매는구나. 그래도 나는 하련다. 볼 사람 와서 봐라. 어떻게 보면은 용감한 행동이기도 하고 먼저 깃발 들고 나선다는 점에서 약간 고맙기도 했는데 천하의 논란도 꼬리를 내리는구만. 야. 예,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굉장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한국 영화들의 개봉입니다. 결백, 박상현 감독님. 조감독 생활 오래 하셨고 꽤 괜찮은 작품들의 조감독을 하셨더라고요. 안녕 UFO라는 아마 더 이은주 배우 때문에 더 오래 기억될 영화에서 연출부 생활을 하셨고, 충무로 경력이 오래된 감독이에요. 예, 사생결단의 조감독 하셨고, 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조감독 하셨고, 이 정도면 뭐 잔뼈가 굉장히 굵은 감독님이죠. 그리고 데뷔가 굉장히 늦네요. 요즘 추세로 보면 오히려 늦었다고 볼 수도 있죠. 옛날에도 막 30대 후반 정도 되면은 뭐 빠른 사람은 30살, 30대 초반, 중반 후반에는 데뷔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범죄도시 감독도 계십니다만 그분은 거의 40대 후반에 하셨으니까 어쨌든 제가 좀 늦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조감독 이력 중에 특이한 게 본 레거시의 한국 촬영 조감독도 하셨더라고요. 한국 크루, 그러니까 한국 유닛이 결성됐을 예. 때 이제 그쪽 부분 조감독을 하셨구만요. 예, 그래서 또 장르적으로는 뭐 이전보다 좀 늘어나긴 했지만 뭐 한국에서 뭐 아주 대중적인 장르라고 보기에는 뭐 쉽지 않은 법정 드라마죠. 법정 드라마이기 법정 드라마. 때문에 아마 이런 장르 영화 팬들 혹은 드라마 영화의 팬들을 얼마나 불러 모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작사가 이디오 플랜인데 여기서 내놓은 일명 이노센스 3부작의 완결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전에는 어떤 작품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노센스는 그 미국 인권단체 이노센스 프로젝트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처음에는 그 삼성 반도체 공장 그 백혈병 환자에 관한 내용이었던 또 하나의 또 약속. 하나의 약속. 또 하나의 약속. 그 두 번째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을 다룬 아하. 재심. 그러니까 이노센스 3부작 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전작들을 보면 이 제작사가 추구하는 영화 세계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죠. 또 하나의 약속은 우리 삼성 반도체 백혈병 백혈병 환자를 다뤘던 작품이고 결백 역시 재심 사건으로 유명한 약촌오거리. 사건을 다뤘었고 결백도 사실은 어떤 현실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 영화사가 추구하는 건 저스티스구만 그러니까. 일종의 저스티스라고 할 수 있죠. 진실과 정의. 예, 그리고 사법정의가 과연 지금 조금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법정의에 대해서는. 예. 내용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시골 농가의 한 장례식장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주민들이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막걸리를 마신 4명의 사람이 1명이 사망하고 이 4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 바로 이 장례식장은 배종옥 씨의 남편이 죽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배종옥 씨의 남편의 조문을 온 친구들이 막걸리를 마시고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막걸리에 농약을 탄 범인으로 지목되는 건 다름 아닌 배종옥 씨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장례식장의 하객들을 농약이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 혐의를 쓰게 된 거죠. 독살 혐의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는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신혜선. 그녀는 어렸을 때 일종의 집이
자기 가정 환경이 싫어서 뛰쳐나와서 현재는 아주 커다란 로펌에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된 배종옥 씨의 딸이죠. 그래서 뉴스를 접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엄마를 만납니다. 하지만 이미 어머니는 치매가 걸려 있어서 자신의 존재, 딸의 존재부터 몰라봐요. 그러면서 신혜선 씨는 아니 이런 치매에 걸려서 딸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무슨 독살의 음모를 꾸미겠어 하고 엄마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부터 영화가 시작된다는 그런 설정이네요. 작품 내적인 평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영화사 배급사 로고가 뜨는 거 보고 약간 좀 당황하거나 좀 이채롭지 않으셨어요? 소니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게요. 이게 보니까 소니가 한국 영화 투자 배급에서 한번 철수를 했다가 복귀를 한 작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콜롬비아 트라이스타 시절에 조금 투자나 관여를 했었고 본격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1호 작품이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정식 완성 개봉까지 한 게 있었나 그건 모르겠고 하여간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왠지 저는 소니라고 부르기가 싫고 그냥 콜롬비아라고 부르고 싶네요. 사실 뭐 소니 픽처스가 된 지가 이미 20년에 가깝고 콜롬비아는 무슨 저 자매 브랜드처럼 숨겨져 있지만 저한테는 영원히 콜롬비아 영화사기 때문에 하여간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딱 이 영화를 정작 볼 때는 그런 정보가 없이 보다가 소니 픽처스 로고가 뜨더니 콜롬비아 여신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관을 잘못 들어왔나?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분명히 나 결백 보러 왔는데 왜 콜롬비아 로고가 뜨지? 그러다 이게 혹시 거기서 한다는 그 영화였나? 그 결국 이제 키다리 ENT라는 공동 제공사가 뜨고 한국 배우들 얼굴이 나오면서 콜롬비아에서 한다고 했던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영화 외적인 내용이지만 어쨌든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폭스코리아는 곡성으로 재미를 봤다가 그 뒤에 뭐 본사의 담당자도 바뀌고 디즈니랑 합병되면서 한국 영화에 투자를 안 하게 됐고 워너코리아는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밀정이라든가 몇몇 작품이 잘 된 이후에 최근 작품이 연달아서 조금 아쉬워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 콜롬비아도 한국 영화 투자하라는 거는 저 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요. 뭐 저한테 투자해준다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갈 데가 많이 생겼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고 또 하나는 요즘처럼 뭐 이런 코로나 시국에다가 펀딩이 힘든데 해외 메이저에서 투자하면 이렇게 리스크를 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좋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저도 좀 콜롬비아 영화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약간 좀 놀라셨군요. 그러니까. 보니까 콜롬비아 트라이스타가 실미도 제작비를 투자를 했었네요. 그거는 말이죠. 제가 아는데 예. 본사 차원의 결정은 아니고 그 당시에 콜롬비아 트라이스타 한국 지사장님이 예. 강호석 감독님하고 아주 친한 지인이셔가지고 지사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지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다른 건 본사에서 한국 영화에 투자해라 폭스도 하고 뭐 원어도 했으니까 이런 그런 거라면은 실미도는 지사장님과 강호석 감독님의 친분 관계로 그렇게 했다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것도 디즈니에서 했는데 뭐 저 가위 다음에 나온 그 폰도 디즈니 코리아에서 했는데 그것도 본사에서 투자한 게 아니라 이 디즈니 코리아 지사에 있는 분이 본사의 허락을 얻어서 그렇지만 돈은 네 돈으로 해라 네가 구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 내 펀딩을 한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어쨌든 뭐 한국 영화 산업에서 철수를 했던 소니 코리아는 직배 사업에서 철수를 했었죠. 철수라기보단 원래 이제 철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철수죠. 예. 그 디즈니하고 합병했었지. 예. 지사를.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또 미국의 본사의 변화가 있으면서 다시 소니 콜롬비아가 별도의 법인으로 그렇죠. 이제 나왔고, 별도로 법인으로 나오면서 이제 된 거지.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투자한 그러니까 영화가 철수라기보다 바로 합병 다시 분해라고 부에나 비스타 소니 콜롬비아 뭐 배급 회사인가 갖고 좀 복잡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분리가 됐던 철수라기보다 합병 분리 그렇게 보면 맞아요. 예, 투자 시기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그 예측을 못했지. 그러니까. 최소 2년 전에 결정했을 텐데. 예, 하여튼 그렇게 투자도 좀 독특하네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과연 이 영화가 한국 영화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한국 다 극장 적었잖아. 산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다 적었자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보셨어요? 연기들은 좋은데 영화가 너무 산만하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야기는 충분히 해야 되는 이야기고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너무 자잘한 디테일들이 많다 보니까 영화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이야기의 흐름이 많이 깨져 있고 특히 영화의 중심을 명확하게 잡아줘야 되는 법정에서의 다툼. 사실 이 영화는 법정에서의 다툼을 통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배정옥 씨가 연기한 그 할머니의 그 신선한 삶이 얼마나 잘 드러날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일 텐데 법정의 공방 부분이 전 너무 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영화의 완성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자, 크리스님까지 얘기하고 별점 주고 끝냅시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닥두님처럼 연기는 뭐 처음부터 확 좋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오프닝 시퀀스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야심적인 카트가 있죠. 예. 그런데 잘 가다가 이게 가족 간의 얘기니까 분명히 심파가 나올 거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완전 다른 영화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 물어보고 내가 얘기하면 욕먹으니까 나도 얘기를. 저는 침입자보다 조금 더 좋게 봤어요. 그래서 딜레마가 오늘 평점을 매기는 거를 굳이 파고님이 강요하신다면 침입자는 깎아야 돼. 왜냐하면 침입자가 이거하고 똑같이 주면 제 스스로도 좀 양심에 좀 꺼리고 듣는 부분 납득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침입자보다 조금 좋게 봤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침입자 깎아야지 뭐. 저는 왜 그렇게 고민하시는지 알 것 같은 게요. 이게 함정이거든요. 우리가 착한 드라마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건 착한 드라마에 대한 강박관념이라기보단 말이죠. 감독들, 특히 한국 감독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에 대한 강박관념이에요. 무시하기에는 그걸 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깎아내리기가 그 점수를.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영화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교훈까지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어야지 좋은 영화인 건 맞지. 근데 이제 모든 감독들이 상업 영화를 찍으면서도 자기 영화가 그냥 시간 킬링 타임용이라든가 소비적인 오락거리로 끝나길 바라지는 않는다. 물론 관객들이 재밌어 해주길 바라지만 극장문 딱 닫고 나면 아무 생각 안 나네. 이런 영화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게 이제 좀 관객들에게 좀 메시지 강박증처럼 느껴지는 영화들이 있고 이 영화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뭐 가족 간의 뭐 화해라든가 뭐 사법정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느꼈다면은 근데 그것 때문에 영화가 좀 불균질해졌다면은 그런 감독의 메시지에 대한 어떤 강박 내 영화는 단순한 오락 영화만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침입자와의 평점에 있어서 지금 고민이 되시잖아요. 두 영화를 같은 점수를 줘도 되는가. 사실은 저도 그래요. 만듦새가 저는 두 영화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침입자는 솔직히 뭐 메시지 이런 거 거의 따질 거 없는 순수 장르 영화고 그러나 결백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출연자들의 연기에 기댄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는 영화다 보니 저 스스로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과연 같은 평점을 주는 게 온당한가 라는 좀 저도 자기 딜레마에 좀 빠지긴 했어요. 침입자보다 결백이 잘 만든 영화인 건 맞고 어느 정도 영화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저는 같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점수를 준다고 해서 그 영화가 같은 급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만듦새끼 뛰어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침입자에 비해서. 저는 이 영화가 좀 혼돈스러웠어요. 저는 그 문구 때문에요. 문구 때문에. 무죄 입증 추리극이라는 문구 때문에. 무죄 입증이라는 것과 결백이라는 타이틀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카피를 그렇게 지은 거죠. 예, 카피를 그렇게 짓긴 했는데 과연 이게 이 영화에 맞는 카피인가?
혹은 관객들에게 오히려 이 카피가 좀 혼돈을 주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스포일러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무죄 입증 추적극이라고 하는 무죄를 입증 추적 뭔가 함께 쓰기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이 같이 나와 있는 이 문구가 이 영화의 마지막 반전을 얘기하는 데는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구만 딱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질적이다라는 느낌 가져오긴 아니요, 충분하죠. 저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무죄를 입증하는 것과 결백은 전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로 예. 그 부분 때문에 그 다름 때문에 이 영화의 마지막 반전에서는 바로 그 다름을 얘기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에는 이 제목과 카피의 불균질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저도 오프닝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살인 사건이 장례식장이 벌어지는 사건까지의 그 혼돈스러움을 보면서 괜찮은데? 장례식장에서 그 막걸리를 먹고 사람이 쓰러지고 있고 약간 살인의 추억의 롱테이크 그렇죠. 연상시키고 연상시키는 치밀하게 계획된 롱테이크죠. 저는 이거 되게 혼돈스러운 상황을 잘 묘사를 했구나 까진 좋았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첫 번째 이건 잘못 연출됐는데 했던 지점은 바로 연결되는 장면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 딸 신혜수 씨의 얼굴을 신혜선 씨의 얼굴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에서 카메라가 쭉 빠지잖아요. 저는 그런 식의 연출은 이 영화의 톤하고는 잘 안 맞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화에 세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섞여 있거든요. 하나는 이 영화의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제목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한국 장르 영화 가운데 꽤 끔찍한 영화가 한 편 있거든요. 무인도에서 벌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가 하나 들어가 있고 마파도? 아니요. 그리고 그 정우성 씨가 나왔던 증인과 같은 법정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고 정치인들의 욕망에 관한 권력 이야기가 또 하나 들어있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격가지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영화는 세 개를 어떻게든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려고 하다 보니까 영화가 덜거덕거리는 거죠. 그게 이제 메시지에 대한 어떤 꼭 이 영화뿐만 아니라 자기 영화에 뭔가 메시지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강박증들이 한국 감독들한테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원인이 또 하나는 말이죠. 많은 감독들이 갖고 있는 또 강박 내지는 욕망, 의욕 내지는 뭐 이렇게 동기 중에 하나가 내 영화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자기 영화가 메시지 없는 영화로 보이는 것도 꺼려하고 자기의 영화가 단순하게 보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닥터님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섞인 거는 스토리상으로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플롯 트위스트로도 있고 지금 닥터님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요소를 한 군데로 이렇게 몰아넣어서 다층적인 층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는데 그걸 이제 다층적으로 보이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보이게 하는 그 기술은 굉장히 어렵지 사실은. 이 영화에서 적어도 의도는 법정의 드라마가 바로 나머지 그 두 가지 요소를 끌고 가는 형태로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법정이 중심이 되는. 예. 그러니까 법정에서 뭔가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도 드러나고 저 얘기도 드러나는 형태로 만들고자 했다. 적어도 그 의도까지는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영화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법정 부분이 전 너무 약하게 느껴졌어요. 공방이 오가는 부분이라든지 검사와 변호사 간에 강하게 논리 충돌이 벌어져야 되는 부분이 너무 긴장감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긴장감이 없으니까 긴장감을 줘야 되는 법정 장면을 제가 보기엔 감독이 제대로 못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을 너무 무리하게 키워낸 게 아닌가. 결국 그래서 이 영화 전체적으로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시나리오 단계부터 있었을 텐데 다른 요소라고 하는 거는. 법정 장면은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딱 110분 정도로 딱 못 박아놓고 지루해질까봐 다 걷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법정 장면은 짧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뭐 잘못 찍었다고 할 정도로 감독님이 저는 법정 장면에 힘을 줘서 찍은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요. 제가 지적드린 부분은 뭐냐면 허준호, 배정옥, 물론 저는 이 영화 속에 배정옥 씨의 분장은 좀 과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5, 6년생으로 나왔던가?
근데 58년. 58년생이 그렇게까지 늙었으려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시골 안하기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너무 분장 티가 나서요. 어쨌든 두 배우가 얼굴에 표정의 스펙타클로 승부 보는 배우들이잖아요. 근데 신호선 씨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그냥 예쁜 여배우를 카메라에 담는 것 같은 카메라 워킹이 느껴져서 저는 거기서부터 좀 감정이 엇나가더라고요.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야기야? 아니면은 배우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야? 신혜선의 연기력에서 몰입이 안 된다? 연기력이 그 좀 부분도 미달해서? 있긴 있고요. 어쨌든 신혜선 배우를 다루는 지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과하게 지금 클로즈업을 많이 쓴다는 생각을 해요. 등장부터 시작해서. 이 감독님이 신혜선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가 비밀의 숲을 보고 캐스팅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도 비밀의 숲에서 나오는 이미지하고 좀 굉장히 비슷하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법정에 대한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 영화의 법정 공방이 분량도 작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지 못하다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사가 이전에 만들었던 작품들을 보면은 확실히 어떠한 사회적 부정의가 사법이라는 틀 안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될 수 있는가 또는 그것이 어떻게 교정될 수 있는가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계속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왔던 제작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획은 처음에도 아마도 이 법정 부분에 좀 더 강점을 둬가지고 현실 사회에서의 정의가 과연 사법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또는 어떻게 왜곡이 되는가라는 이야기들을 그런 중심적인 테마를 꼭 갖고 가기를 원했다고 보는데 막상 영화 나온 거 보면은 바로 그 법정에서의 공방 부분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죠. 방자님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영화사의 책임이라기보단 한국의 사법 체계의 책임을 들려도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공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해도 영화적으로 만들려면은 공방을 만들어내서라도 보여줬어야죠.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관객들이 알기 때문에 영화에서 법정 공방을 벌리면 저런 게 어딨어? 라고 안 믿지 않을까? 저는 이 영화가 법정 쪽은 그렇게 봤을 때 의미를 안 둔 것 같고 꼭 미드 보면은 그거 있죠. SVU 같은 데서 수사를 되게 길게 하고 마지막에 법정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다루다 법정은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공간으로 그렇죠. 쓴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가족 간의 이제 그 갈등이 풀어지는 그렇죠. 장치로 쓴 것 같고 전체적인 내용 그냥 초반에는 완전 그냥 미스테리 스릴러로 그냥 풀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사가 그런 류의 영화들을 주로 만들긴 했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는 저는 그 주제는 서브텍스트로 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인은 저는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전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정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영화의 3분의 2 지점까지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심지어 조폭들한테 당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고구마를 한 10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그 답답함이 영화 3분의 2가 넘어갈 때까지 계속 되거든요. 또 다른 이야기들이, 격가지들이 중요하게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영화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 얘기는 좀 모아보면 말이죠. 주인공 신혜선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누구와 싸우는가로 정리될 수 있어요. 신혜선의 목적은 분명하죠. 자기 어머니, 자기가 볼 땐 분명히 범인이 아닌데 어머니한테 씌어진 누명을 벗기 위해 싸웁니다. 그러니까 신혜선의 목적은 뚜렷해요. 누명을 벗기고 어머니의 목적을, 결벽을 입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건 분명한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방해하는 자들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지. 부패한 정치인인지, 그와 관련된 뭐 조폭인지, 또는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패한 사업 체계인지, 아니면은 여자는 저래서 안 되라는 꼰대질을 하는 아주 봉건적인 주변 남자 어른인지, 이것저것 오래된 관습인지, 또는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아들 선호 사상에 쩌들어져 있는 얼토당토 없는 엄마의 구실애적 관습인지, 사실 이거 다지 다. 다 하려고 그랬지. 이거 다야 다. 그래서 그럼 사실은 막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조폭이 와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맞아요. 그다음에 좀 지나면은 우리 헐리우드 스릴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주인공을 죽이기 위해서 트럭으로 갖다 들이받기까지 해. 딱 지금 말씀하신 두 부분이요. 전 이 영화에서 제일 연출이 잘못된 두 장면이라고 생각을 근데 해요. 그런
방해 세력이 그 정도의 어떤 퀄리티 내지는 위력을 가진 집단이라면 이 영화는 권력과 싸우는 영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 예. 근데 권력하고도 싸우고 부패한 관습하고도 싸우고 남존여비 관습하고도 싸우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데뷔하는 감독의 욕망이 내 영화가 그렇게 단순한 영화 아니에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발현돼서 그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다가 그 끝에 가서는 하나의 권력 주체에 딱 몰아넣지 않습니까? 양파 껍질 까듯이. 예. 그러고 나서 여기서 충돌을 발생시키는데 이 영화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영화의 기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요. 영화는 노골적으로 초반부터 허준호 씨를 악당으로 몰고 가죠. 그걸 드러내놓고 이거는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결말에 가면 허준호 씨의 그런 악행에 모티브가 없어요. 왜 저랬을까? 혼자서 먹으려고 한 거지 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이제 어떤 일종의 과거의 사건인데 현재에서도 왜 저런 거야? 전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내가 영화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싶었어요. 이건 진짜 이게 스포일러를 가리고 얘기를 하려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 스포일러 부분을 포함해서 얘기하면은 충분히 설명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어떤 악행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현재의 권력자. 그런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과거의 악행이 완전히 묻히든지 또는 완벽하게 드러나든지 기로에 선 상황. 그렇다면은 가능하면 그는 자신의 과거의 악행이나 그런 것들의 흔적조차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쪽을 선택했을 것이다. 영화에서 이 허준호란 캐릭터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긴 하거든요. 허준호 입장에서는 배종옥한테 살인 누명을 씌우든 아니면 배종옥이 살인범이라고 믿든 어쨌든 배종옥이 범인으로 남아있어주기 바라는 게 또 허준호한테 이익이 왜냐면은 허준호가 젊었을 때 벌였던 나쁜 짓들이 배종옥이 무죄가 방면되면 드러나게 되고 어쨌든 그 범행을 가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관객은 그걸 거의 영화 끝에 가서야 알지만 허준호 입장에서는 배종옥을 범인이라고 생각하거나 범인으로 해서 남아있길 바라는 이유는 납득이 되죠. 이 허준호라는 캐릭터는 배종옥 씨가 범인이건 아니건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 다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신의 옛날 비밀을 알고 있는 저 배종옥이라는 사람을 매장시켜야 될 필요는 있는 거고 때마침 그 기회가 제공됐다는 거지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유죄를 받건 무죄를 받건 가서 어디서 터트려버리면 그만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죽이는 방향으로 가야죠. 지금 치매잖아 배종옥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 속의 허준호는 누가 나를 죽이려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지점인 거예요. 자, 내가 허준호의 비밀을 예. 얘기하자면은 상가집 가고 문상가나 막걸리랑 한 잔 마셨는데 죽을 뻔했어. 누구야 도대체? 배종옥을 범인이라고 잡아왔어. 아 그래? 혹시 옛날에 그것 때문에 나한테 원한을 품고 있나라고 자기는 자기가 한 짓을 알기 때문에 허준호 입장에선 그래가지고 저게 그런 원한을 가지고 나한테 독을 먹였구나. 그렇다면 배종옥을 계속 범인으로 믿게 만들고 범인이 계속 배종옥인 게 낫지. 자꾸 배종옥이 지금 약간 치매라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고 하지만 언젠가 기억에 돌아오거나 자기 옛날에 저질렀던 나쁜 짓의 진실이 까발려지는 걸 막으려면 배종옥을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모르는 상태로 놔두는 게 허준호 입장에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뭐라 그럴까 영화적으로는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설정은 아닌 제가 것 설명을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느냐 약간 갸웃 설명을 하긴 하느냐 예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쨌건 사건들이 여러 개 벌어지고 그리고 이 사건에서 핵심 줄기로 가는 길이 있겠죠. 관객은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결국은 그 줄기를 찾아서 영화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이 영화는 줄기들이 영화 끝까지 가버리니까 관객이 도대체 어디서 내가 어떤 포인트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모호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굵은 줄기가 있고 잔가지들이 쭉 가다 합쳐져야 되는데 굵은 줄기는 없이 그냥 가지들만 동시에 뻗어나간다 이런 취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객이 얘는 왜 이런 거야?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왜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면 이 영화는 성공한 영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예, 하여튼 이 영화는 한번 내용을 좀 보시면 아마 지금 논란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하여튼 저는 보면서 내가 지금 영화를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감독이 딱 꼭 집어서 세 작품을 이제 레퍼런스를 삼은 작품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마더의 플롯,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타 가브라스의 뮤직박스의 에? 스토리, 예. 그리고 마지막 정서를 어디서 가져왔냐? 그을린 사랑. 이 세 개를 아주 딱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거 하면 스포일러 다 나왔네. 서로 다른 얘기들을 아, 다 하고 싶었나 보죠. 다 섞어 넣으면 거기서 중심을 잡고 이걸 몰아가야 되는데 다 퍼뜨려 놓으니까 갈피를 잡기 어려운 거죠. 세 작품의 공통점은 있네. 충격적인 반전. 가만 이건 내가 조사를 못했는데 혹시 크리스님 우리나라 법체계상 친족이 자기 친족을 저도 변할 그 수 의문 있는 들었어요. 예. 그거는 있나요?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설마 그것도 조사 안 하고 예, 영화를 만들지 예, 않았겠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다른 뭐 권력 관계라면 소위 말하는 재척 사유가 돼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대법원장 한 분이 또 나는 이 사건에서 빠지겠다 해서 그만두셨잖아요. 근데 형사 사건 변호는 친족이 할 수 있나 보죠. 그런 건가?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요즘 병자님이 주장한 말이 사실이라면 야, 이 영화 속의 악당들은 영화 역사상 제일 머리가 나쁜 악당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저는 좀 뭐 여전히 들어서 좀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웠고요. 근데 이 영화가 아까 닥스님은 결국 정의를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사법 체계에서 말할 수 있는 정의가 있을 거고 우리 사회가 말할 수 있는 정의가 있을 거고 두 개는 꼭 같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또 이 영화가 결국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표면적인 건 가족의 뭐 결합 화해일 수도 있지만 여성이라는 문제 역시 이 영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거 스포일러 아닙니까? 아니 뭐 스포일러예요. 그 부분 뭐 스포일러를 밝히지 않아도 모성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요즘 분위기 속에서 관객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저는 이제 궁금한 거죠. 결국 뭐 이 영화도 모성이냐, 모성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냐, 아니면 모성의 희생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냐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냐 등등의 뭐 비판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저는 그런 거 비판하지 않습니다만 비판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저는 그 관점은 아니에요. 모성의 관점은 아니고요. 2대에 걸친 여성의 이야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이 견뎌야 되는 이것 역시 뭐 스포일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성 관점보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2대에 걸쳐서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장면 있잖아요. 특히 조폭들이 와서 신혜선 씨를 때리는 장면 같은 게 굉장히 잘못된 연출이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걸 이런 방식으로 아무리 상대편에 권력자가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연출하는 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너무 안이하게 연출한 방식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무리 시골이라고 그래도 그럼요. 변호사를 두드려 패면은 그런 게 어딨어요, 요즘. 그 정도 권력층을 내려면은 거의 CIA나 그럼요. FBI 정도 돼야 예. 되는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 그 구타가 일어난 장소 법원 앞 아니었나요? 법원하고 멀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여성 중심이 얘기하시니까 그냥 조금 거슬렸던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신혜설을 계속 뒤에서 이 일 저 일 다 도와주는 게 그 양순경 그 어릴 때 예. 친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지가 다 할 것 같이 그러더니 어려운 일은 결국 남자가 다 해주나 저는 약간 그런 관점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캐릭터도 뭐 어릴 적 친구인 여자 순경이나 뭐 이랬으면 어땠을까 좀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결국 여성 순환사를 들어서 맞아요. 예. 정의를 얘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법정신은 사실상 맥거핀이 아닐까 맞습니다. 저도 그런 동의합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서 모성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성 순환사 플러스 남아 선호 사상까지도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의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가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화 엔딩은 모녀 두 여성이 특히 엄마가 그걸 고스란히 감내하는 듯한 식으로 이제 끝나면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으로 끝나는데 그게 이제 요즘의 정서에 상당히 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뭐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부장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저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여성의 문제 관점에서는 난 이 정도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했어요. 저는. 근데 제 얘기에 오해를 없기를 감독이 그런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태도는 절대 그럼요. 아니에요. 예. 오히려 그걸 비판하고 있는 쪽이고 그렇죠. 예. 어떤 뭐 여성 순환이라든가 예. 남아 선호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을 요즘 좀 드러내기 위한 PC함이 아니라 저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스럽지 않게 아까 몇몇 과도하게 여성을 약자로 묘사하기 위한 건달을 등장시킨 장면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2대에 걸쳐 말하는 여성의 문제는 이 정도면 동감할 만하다. 저는 그 정도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감독이 이제 뭐 영화를 준비하면서 뭐 더 뭘 많이 넣었겠죠. 근데 초반에 모티브를 보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런 류의 영화들이 2015년 당시에 거의 다 남성 위주였기 때문에 여성 중심으로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때 어머니가 본인 어머니 감독님 어머니가 다쳐가지고 아하. 간호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40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좀 다르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은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들놈들이 그래. 아니 그리고 스탠리요. 한국에는 각색 말고요. 네. 그 다이얼로그 전문 시나리오 작가가 있나요? 드라마 쪽에는 뭐 찾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한 다이얼로그만 전문으로 각색하거나 윤색하는 작가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역시 저는 이 대사의 진부함이 전 굉장히 눈에 거슬렸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드라마 그전에 영화를 저랑 같이 영화를 했고 작년에 이제 드라마 작가로 데뷔하신 모 씨께서 지금은 드라마 작가죠.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작품을 집필 중이신데 자기가 그 아저씨도 50이 넘었거든. 그러니까 대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는 그 프로듀서가 여성분인데 30대 여성분인데 예를 들어 박 작가님 대사 고민하지 마요. 대사 잘 쓰는 드라마 작가 많아요. 당신은 구조 잘 잡고 캐릭터 잡을 줄 아니까 그거나 잘하세요. 대사는 고쳐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 여주인공이 이제 로펌에 뭐 사실 거대한 수익을 담보가 된 사건을 거부하고 어머니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상사가 이런 거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잖아요. 양아치 변호하면 양아치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대사 쓰잖아요. 전 굉장히 좀 나태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의 표현. 근데 그거는 또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게 그렇게 따지면 비가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내라는 가사를 썼을 때 나태하려고 쓴 건 아니거든. 저 게으르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 대사. 비는 진정으로 그 가사를 썼다고. 그리고 개구쟁이 표정이라든가 그 난이도 높은 동작이라든가 정말 진력을 다해 썼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고 그냥 굳이 뭐 파원이 문제를 삼다면 감독이 44살이시라며. 그러면 그냥 그거를 인정을 해야지 뭐 나태했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BTS를 넘어서 이제 1일 3강 수준까지 올라가셨군요. 내가 최근에 말이죠. 왜 깡이 그렇게 뭐랄까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나는 아니 진지한 게 왜 놀림감의 대상이 돼야 되고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내가 왜 이상한 표현인지 나는 그게 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주는 그 맛깔스러움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수준을 확 올렸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상투적이고 우리가 그냥 영화 속에서 일상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대사들은 저는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극도로 증오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중간중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남성 여성 관계에서는 그런 대사들이 굉장히 상투적인 대사가 많이 쓰여요. 특히 우리 신혜선 씨가 처음 이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대하는 남성들의 말투, 뭐 그것이 일반적이라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화적 언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사 전문 작가를 고용을 하든가 아니면 연출자가 그 대사의 골격은 연기자한테 제시를 하는데 자기의 말투에 맞게 바꾸라고 조금 이렇게 여지를 두면 좀 나아지는 수술이 있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천재 시나리오 작가라고 해도 21살 여성의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본에다가는 이러이러한 취지로 이러이러한 느낌의 대사를 할 건데 예를 들어 이제 파양이 하고 싶으면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네 말투로 바꿔도 돼.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그렇게는 안 했나 보죠 뭐. 대사들은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폭한테 얻어맞는다든지 누군가를 추적한다든지 트럭한테 사고가 날 뻔한다든지 거의 죽을 뻔한 사고인데 바로 일어나서 나오지 또 병원에서. 이런 사건들이 거의 연결성이 없이 정말 에피소드처럼 그냥 치고 끝나버리고 추적해서 가슴부를 발견했는데 일단락된 다음에 그냥 이거 가지고 뭐 좀 하다가 그만두고 가장 심한 장면이 방금 얘기했던 트럭 장면이었죠. 이런 에피소드들이 군데군데 너무 많이 박혀 있다는 거죠. 감독이 뭔가 힘을 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너무 힘이 들어가요. 영화 전체적으로 리듬이 확 깨지는 거죠. 예,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시대 담론하고 얼마나 뭐 맞아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영화는 뭐 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균열 혹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뭐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시도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이 법철학 전문가인 한스 켄젤이 얘기한 적 있죠. 우리는 지금 2500년 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 왔지만 아무도 답을 내린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뭐 좀 아쉬움이 남은 영화였는데 그래도 일반 관객 평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연기가 많은 부분을 연기 발성하고 연기 얘기를 있죠. 좀 한번 해보죠. 연기 다 좋으셨어요? 일단 그 신혜선이라는 배우는 내가 비밀의 숲을 제대로 안 봤나 보다. 뜨문뜨문 봤나 보다. 요번에 좀 제대로 연기하는 걸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2시간에 가까운 러닝타임을 이 신혜선 배우가 거의 다 끌고 갑니다. 예, 그야말로 하드 캐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영화 한 편을 다 끌고 가는 배우기 이거 쉽지가 않은데 뭐 다 보고 나서 느낌은 왜 또 이 배우를 선택했는지도 알 것 같다. 나름 참 괜찮은 배우구나. 발성도 괜찮고 딕션도 괜찮은데 감정을 높여서 소리 지르는 장면에서는 약간 목소리가 좀 가늘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하이 피치 사운드에서는 약간 좀 갑자기 목소리가 좀 어려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전반적으로 딕션이나 감정 처리는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혜선 배우 좋게 봤고 이제 앞으로 그 드라마 배우가 이번에 드라마 찍는답니다. 그 철인 왕후라고 이제 내년부터 방영될 TVN 드라마 주연으로 이제 캐스팅돼가지고 거기 주연이 신혜선하고 그 사랑의 불시착에 나왔던 약간 재수 없는 놈 현빈 말고 세컨탑 주인공이 있거든요. 모르겠지. 원래 줄이나. 신혜선 씨는 물론 영화 출연도 좀 하긴 했었지만 그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그 드라마로 드라마로 유명해졌다고 워낙 그러더라고. 우리 또 아주머니 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배우이기 때문에 그 누구하고 예. 키스신으로 유명해졌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짤이 유명해. 짤이 있어요. 그 막 혼자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막 이러고 좋아하는 그런 짤 같은 걸로 되게 유명한 배우기도 하죠. 안정적이에요. 예. 전반적으로. 영화를 이끌어가는 배우는 크게 3명이거든요. 신혜선 배우, 그리고 배정옥 배우, 그리고 허준호 배우. 저는 이 각각 세 배우들의 연기는 뭐 약간의 편차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정말 잘했다고 볼 만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각각의 배우들의 연기가 다들 너무 혼자서 튀고 있고 앙상블이 안 좋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 배우가 각각 다른 영화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결국 연출의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허준호 배우한테 아이고 연기 잘했어요 이럴 수 있는 배우인가요? 배정욱 배우한테 이 영화에서 연기 잘했으면 이럴 수 있는 배우인가요? 이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 건요 기본이에요. 기본. 당연한 거라는 예, 거죠. 당연한 건데 그럼 이 영화 속에 그것이 빛났느냐? 저는 거기서는 의문이에요. 허준호 배우는 이번에 캐릭터를 만들면서 목소리도 바꾸고 걸음걸이도 바꾸고 좀 많이 인물 창조해서 노력했다는 안현대감하고는 최소 완전히 다르잖아. 예. 배종옥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 이 우리 방송을 듣는 40, 50대 청취자는 아시겠지만 왕농일가라고 그때 박연아 선생이 딸로 출연해가지고 20대 때니까 그렇죠. 예. 30년도 전이네요. 그야말로 깜찍 발랄의 신세대 여성으로 떠올랐던 배우인데 이제는 뭐 중견 배우로
58년생의 할머니를 연기한다고. 하여간 배우들은 다 안정된 연기력은 사실이에요. 신혜선 씨 연기는 제가 이 영화에서 처음 봤거든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스탠리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특정 장면에서 좀 오버가 느껴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배우 연기 잘하는구나. 영화를 끌고 갈 수 있구나. 네. 허준호 씨와 배종옥 씨. 사실 파고님 말씀처럼 뭐 이분들한테 무슨 연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포토샵에서 눕기를 딴다라고 하는 거 있죠. 눕기 딴다. 이 영화에서 이분들이 연기를 할 때 영화에서 분리된 느낌들이 종종 들더라고요. 파고님 말처럼 잘 안 붙어 영화하고 생각보다. 연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꽤 들 정도로 영화에서 뭔가 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견이야 있을 수 있지만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전 좋다고 생각하고 좋은 배우들 가지고 전체적인 만듦새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작품이지만 하여튼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저는 많이. 근데 배종옥 씨는 분장 난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할머니라고 그래도. 아니 58년생이 아무리 60이 넘는 나이가 됐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요즘 얼마나 참 젊은 요즘 할머니. 농사 짓는 할머니들 그럼 이거 모자 다 쓰시고요. 피부 관리도 하세요. 그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나- 사람이었는지. 남편 한 42년생 내지는 아니, 39년생으로 보이던데.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생해서 그런 고생을 거야. 너무 해서 남편이 나쁜 놈이요. 그것도 있을 거예요. 또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은 아까 스탠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정옥 씨가 20대에 발랄한 역을 할 때부터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너무나도 에이징이 급격하게 된,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보이는 분장을 한 배정옥 씨가 정말 익숙하지 않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 역할이라면 사실은 윤여정 선생님이나 요 정도 배우가 더 어울리지 않나. 침입자에 나왔던 예수정 선생님. 예수정 예. 선생님이나. 근데 예. 감독님이 배종옥의 광팬이에요. 칠수와 만수 시절부터 좋아했다 그러는데 실수하면서 얼마나 캐스팅이 하고 싶으셨겠어요. 개인적으로 팬인 거랑 감독이랑 구분을 해야지 이 양반이. 예. 그래서 하여튼 침입자와의 이제 비교 평가 시간이 남았는데 별점 몇 개 주시겠어요? 나 딴 사람들 얘기 듣고 눈치 보고 하려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나름 재밌게도 봤거든요. 하지만 영화를 만들면서 이 이야기들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좀 걷어내는 방법을 좀 더 연마를 했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별 3개 주겠습니다. 저는 별 2개 반이에요. 사실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 정말 좋아하는 인간이거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도 생각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아주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영화의 만듦새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워요. 변했는데? 이렇게 좋은 얘기. 나도 염력도 극찬했잖아. 아니 의도가 좋으면 완성도가 안 따지는 사람 아니었던가? 앞뒤가 좀 다른데 내가- 변한 건가요? 내가 이 사람들이 성숙했다고 칩시다. 예, 내가 이 성숙해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사실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얘기고 지금 또 필요한 얘기라고도 생각하는데 어차피 할 얘기, 좋은 얘기, 필요한 얘기면은 조금만 더 잘 만들어줬으면 좀 더 욕심을 버리고 너무 많은 디테일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하고자 하는 얘기에 좀 더 집중해서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인상평 얘기할 때 했던 그 심파 장면 분명히 예상했거든요. 나올 거다. 그래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끝나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내가 울어야 끝날래나? 그런 일은 꿈에서도 일어나지 그러니까. 않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계속 봤는데 인터랙티브 무비군요. 네. 하여튼 그 장면에서 너무 좀 몰입이 안 됐고 완전히 확 앞에 얘기가 무너지는 느낌이라 저는 2개 반. 저 2개 반이고요. 저는 재판 장면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일종의 이 영화는 뭐 미스테리기도 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가는 중간에 좀 서스펜스를 조성하는 장면들도 있는데
결국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 루즈해. 너무 루즈해서 재미만 따지면 저는 침입자보다 못했어요. 영화 보는 재미는. 그래요. 예, 저는 그랬어요. 예. 뭐 저는 이제 그럼 바꿔야 되네요. 지난주에 3개를 줬던 침입자는 2개 반으로 저 줏대 없음. 요번에 스탠리 형님도 저런 거 해보시 2.75, 3.25 뭐 이런 거. 요거를 3개로 예. 바꾸는 걸로 정정을 해야지. 왜냐하면 2개를 똑같이 놓고 오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를 3개 반 주기에는 3개 반 주기 그것도 좀 욕먹을 일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침입자를 희생양으로. 그러니까. 야 옛날에 줬던 병점은 깎는 이런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사태가 예. 벌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침입자보다는 이게 완성도가 좀 더 있기 때문에 파고님 말씀대로 침입자에 3개 줬다고 해서 이걸 3개 반을 주면 앞으로 사람들이 제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침입자보단 좀 나은 것 같아. 침입자보다 낫다. 그럼 그때 예. 2.75 주면 너무 또 예. 인색하잖아. 근데 만약에 살아있다를 보시고 나서 또 3편을 다시 재정리를 해야 되시면 야 살아있다 봤는데 결백 2개 반이야. 살아있다가 좋기를 바라는 거지. 예, 살아있다 예. 내가 아주 흔쾌히 예. 3개 반이나 4개를 주고 싶기를 바라는 거고 지금 상태로 가면은 결백 3개, 침입자 2.75개. 아 살아있다 오늘 기자 시사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어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다행히 좀 만족스럽다는 평가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다행이네. 그럼 영화 아주 높은 괜찮을 것 점수까지는 주기 힘들지만 아마 6월달에 개봉을 밀어붙였다라는 것도 예. 물론 6월달에 이렇게 악화될 줄 예상하고 밀어붙인 건 아니지만 영화가 자신 있었다는 얘기니까 다행이네요. 아 우리가 처신을 잘못했어. 한국 영화 펑펑 쏟아질 때는 빨아준다고 욕 먹고 이렇게 한국 영화 뜨문뜨문 욕할 때는 점수를 또 낮게 줘서 욕 먹을지 모르겠네. 한 편 한 편이 귀중한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러게요. 좀 그 얘기 드니까 진짜 이런 식의 개봉한 영화면 별 반 개 정도 더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글쎄 드네요. 내가 그래서 줬다니까. 그래서 스탠리 형은 결론적으로 별 3개 반 결백. 결국 3개 반 줘야 되는데. 아니 별점 높이는 거는 상관없는데 별점 깎으면 진짜 상처받는데. 줬다 뺏는 놈이 더 나쁜 놈인데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한국 영화 많이 봐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국 영화를 뭐 사랑한다? 뭐 사대주의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절대 문제는 외국 영화는 개봉 시기를 우리가 조율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그렇게 자기 개봉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늦추잖아요. 원더우먼 해외 쫙 퍼졌잖아요. 원더우먼 코로나 바이러스에 패배하다 결국 개봉 또 늦췄잖아요. 근데 그나마 한국 영화는 한국 극장 산업에서 개봉 시기를 조율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예요. 절대 한국 영화를 저희가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굽는다고도 할 수 없고 네. 극장 입장에서도 바라고 극장에서도 신작을 계속 바래요. 그럼요. 예. 지금 극장을 살릴 수 있는 건 꾸준히 좋은 영화 혹은 관객 동원력이 있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괜히 2개 반 줬네. 올려 지금이라도 괜찮아 올려도 돼. 예. 올려. 별 3개 만점에 2개 반. 재치 있는데. 결백 3개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많이 극장 가서 보시고요. 목금토일 6,000원 할인받아서 6,000원에 보실 수 있는 쿠폰을 모든 극장에서 다 뿌리고 있고요. 한 번만 뿌리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마 재난지원금도 남으셨다면 쓰실 수 있을 거요. 극장 가서 쓰시고 밥은 골목 식당에서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한국 영화 산업도 살리고 또 자영업자도 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다음 주에 살아있다가 정말 좀 좋은 그러니까. 작품성으로 많은 관객들을 만나길 원하며 이번 주 내분 토론 결백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